기본적으로는 뭐 K푸드 쪽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때깔이 좋아요. 음악의 퀄리티라든지 이거는 일본 투자자들을 만나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 포인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이기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LA에서 무슨 일 당하셨던 거 같아요? 그럼 사실은 성과도 꽤 좋나 보네요. 최근 기준으로 하면 일단 멀티플은 7배, 엑시트하는 시점까지는 이건 간다라고 네. 베팅을 할 수 있는. 다음 라운드 투자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라운드는 IPO라서 30년은 모르겠는데 일단 3년은 간다. 적어도 3년은 간다. 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와 함께하는 퓨처텔러의 호스트 김성중입니다. 최근에 한국 벤처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AI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닌데요. 바로 K-컨슈머 섹터입니다. K-컨슈머는 K-팝, K-뷰티, K-푸드 등 한국이라는 인프라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는 소비재 비즈니스를 통칭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컨슈머 산업의 미래를 보고 과감한 가설로 투자를 해오고 계신 이머징 VC 분들과 함께 이 분야가 왜 뜨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 데이터와 약간의 상상력도 더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K-컨슈머 영역에서 투자하신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라구남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박희창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블리몬키즈라고 인도의 K-뷰티를 유통하는 업체를 투자를 했고요. K-뷰티 괜찮은 것들을 사입해와서 틱톡이라든지 마케팅으로 시딩해주고 파는 2020이라는 업체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중 3번 다 따라갔고요. 그 두 회사를 계속 보면서 K-뷰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장은 좀 어떤지 얘기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투자자라 그러신지 바로 이제 유증이라고 전문 단어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유상증자이고요. 쉽게 말해서 자금을 주는 대신에 그들은 주식을 더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주가 있었던 회사가 2,000주를 발행해주는 대신에 그 회사가 2,000주에 대한 할당되는 금액을 이제 더 증자를 하게 되는 증자를 설명하기에 증자를 얘기하시는 그러네요. 네. 결국에 그냥 투자를 3번이나 네, 같은 맞아요. 회사에 네. 했다. 그럼 사실은 성과도 꽤 좋나 보네요. 최근 기준으로 하면 일단 멀티플은 7배, 네. 엑시트하는 시점까지는 이건 간다라고 네. 베팅을 할 수 있는. 다음 라운드 투자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라운드는 IPO라서 30년은 모르겠는데 일단 3년은 간다. 적어도 3년은 간다. 정우님도 소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는 현재 웹3 업계에서 프로토콜 디자인, 토크노믹스 디자인 등 전반적인 사업 영역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소포라고 해서 한식 레스토랑 브랜드에 투자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15불에서 20불 내외 도시락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브랜드이고 K-컨슈머 카테고리 안에서 K-푸드라는 영역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해외 백그라운드를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런 맥락에서 좀 자기소개를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제 성장 과정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이제 LA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3,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벤처 캐피탈 업계, 웹3 업계 거치면서 지금까지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뿐만 아니라 리틀 아르메니아, 리틀 에티오피아 같이 정말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문화권을 만드는 도시라서 몇 년 동안 정말 쉴 수 없이 많은 음식이랑 음악같이 이제 다양한 문화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문화 그리고 소비재 영역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게스트처럼 앉아 계시지만 사실 호스트인 원주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의 코-호스트인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되게 과감하고 크랙을 내려고 하는 아웃라이어들을 너무 좋아하고 플레이브라는 가상 아이돌을 만들고 있는 블레스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K-팝에 대해서 살짝 얹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3분을 앉혀놓고 대화를 하는 자리인 만큼 저는 약간 더 관망자로서 이 대화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호스트시다 보니까 자랑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K-팝 엔터테인먼트 쪽에 집중을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투자한 회사는 북미랑 유럽 쪽에 K-팝 유통을 하는 카이미디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도 자랑을 해보자면 투자하고 나서 한 매출이 10배 정도 올라서 꽤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제일 메인 비즈니스는 피지컬 앨범 유통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벤트 개최를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기점으로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 회사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K-컨슈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 어느 정도 자격 증명을 좀 한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인도에 그 K-뷰티를 넣는 블리몬키즈를 투자한 이유도 인도가 굉장히 성장세가 좋습니다. 중국의 10년 전이라는 얘기도 많고 중국에 대한 디펜던시가 떨어지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계속 올라온다라는 부분 소비 형태
형태도 변한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 시장이 위주였다면은 SNS에서 다들 찾아서 사는 형태이다 보니 또 틱톡이라는 SNS가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K푸드 관련돼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결론적으로 성장 지표 궤적을 보면은 K컬처가 이제 존재감을 넓히고 있는 궤적이랑 동일하게 K푸드가 확강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국적인 음식이라는 게 처음 맛보게 하는 게 어렵지. 입맛이라는 거는 한번 길들여지면은 그때부터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식이 앞으로는 스시나 타코처럼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처럼 자리 잡는 극초입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 10대와 20대 초반이 마라탕에 중독돼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사실 중국 음식인데 그분들의 소울푸드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마라탕이 처음에 유행했었을 때 길면 한 1, 2년 갈 유행이지 싶었는데 5년 정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맛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자주 찾게 되고 익숙해지는 음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K푸드 영역에서는 어떤 투자 기회가 좀 있다고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전혀 요식업 경험이 없거나 혹은 셰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으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한국이 생각하는 게 이제 레스토랑 브랜드 사업이나 체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VC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고 사실상 IPO가 아니면은 조기 엑시시 되겠냐라는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레스토랑 업계에서 존재감 보이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 대부분이 최소한 무적으로 10밀리언부터 많게는 700밀리언 정도까지 거의 테크 스타트업들이 펀딩을 받는 것처럼 커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뉴욕 같은 경우는 월가 출신 창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랑 다르게 레스토랑 업계에서 이런 트랙을 타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에서 자금 회수 방안이 충분히 마련된다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VC 펀딩 트랙을 타기도 쉽고 그만큼 이제 IPO가 아니어도 그 전에 조기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한국과 굉장히 특징이 다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런 F&B 영역을 구성하고 있지 않던 캐릭터의 사람들이 이 업에 점차 진입을 하면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시스템화되고 점점 더 투자할 만한 회사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스토랑 레이어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소개드리고 싶은 제는 컵밥이라고 해서 최근 미국에서 K푸드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캐주얼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빠르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브랜드가 미국 레스토랑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 기회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현상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K-팝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K-팝도 성장을 되게 가파르게 하고 있었죠. 사실 이게 이 K 컨슈머 영역의 제일 전진기지처럼 여겨지는 느낌도 있는데 K-팝을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K-팝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음원 산업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냥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의 관계에서 되게 많은 수익 가게들이 일어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이 전체적인 K-팝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이브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은 2017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28%였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64%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K-팝이 내수보다 이제 해외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좀 글로벌 퍼스트 마켓이구나 라는 게 좀 보이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글로벌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게 한국이 아닌을 다 글로벌로 통칭을 해버리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거의 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수출 대상 국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수출 대상 국가 탑 10을 꾸려보면은 6개 국가가 북미, 유럽 지역이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K-팝에서 주력 시장이 되고 있는 거죠. 서구권 중심의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불과 지난 3, 4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K라는 산업들이 통일성 있게 지역을 확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K-팝, K-코스메틱스, K-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메인 시장이었는데 미국이 수출 현황으로 봤을 때 단일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K-푸드가 들어가는 통 채널이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대형 마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전 점포에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이고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미국 월마트 입점률이 80%를 넘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라면이라는 게 사실 한국 브랜드도 있지만 일본 브랜드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라면 브랜드 비중을 보면은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꺾이고 있는데 한국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우님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을 꺾고 있는 거에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 친구가 가성비 한식 먹자 했던 게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K 콘텐츠 시장 자체가 타겟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는 서구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옮겨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음악 시장 쪽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한국 음악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10배에서 11배 정도가 크거든요. 거기서 성공하면은 한국에서 1등 하는 거를 압도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되게 큰 마켓이 열리고 있다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분 다 K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좋은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홍콩 영화처럼 한때 추억이 있는 그런 거냐, 아니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 현지에서 한식 인기가 이어지고 있고 왜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냐,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다들 예상하실 답안이지만 이제 K-컬처 열풍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테일윈드라고 부르는 뒷배 효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한식 그 본연의 경쟁력이 지금 미국 미식 트렌드랑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미국인들이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외식 문화에서 가성비 건강식, 패스트 캐주얼 종류에 대해서 선호 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한식이 컨셔스 이팅 트렌드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사실 한식 열풍이 단순히 이제 한국 문화가 서구권 주류 문화에 침투하면서 소위 꽁으로 먹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식이 맛있으면서 심지어 건강하기도 하네,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는 몇 안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점을 미국 사회에서 조명하기 시작했고, 이전까지는 지중해 음식이었다면은 그 바톤을 이어서 저희가 한식이 지금 순서를 이어받고 있다. 단순히 트렌디가 아니라 스테디하게 충분히 갈 수 있는 한식의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간에 패스트 캐주얼 얘기를 하셨는데 패스트 캐주얼이 어떤 건가요? 이 패스트 캐주얼이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간편하게 빠르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장르를 말하는 건데, 특징이 이제 한 끼에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맛이나 매장의 분위기나 서비스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영역이 패스트푸드가 있으면은 패스트 캐주얼이 있고, 이제 정식 풀 서비스 다이닝이 있는 세그먼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패스트 캐주얼이란 것도 미국에서 처음부터 주목받던 건 아니고요. 90년대 초반쯤에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은 주류로 못 올라서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인들이 외식 물가에 있어서 프라이스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런치플레이션 같이 더 물가가 더 높아지고 이제 체감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뉴욕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빠르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치폴레 샐러드 체인인 스윗그린 같은 패스트 캐주얼 세그먼트가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가격대 내에서 비교적 건강한 카테고리라고 불리는 패스트 캐주얼에 대한 선호 현상이 미국 2030 위주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에 한식이 부합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어서 미국 레스토랑 업계에서 한식당 브랜드 투자를 한다면은 총 4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사업화할 아이템은 한국 외식업계에서 이미 스케일이 검증된 도시락 같은 아이템이어야 된다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 F&B 시장이 워낙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요식업 출신이 아닌 파이낸스 출신 팀이 촘촘하게 비용 계획을 세워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미국이다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뉴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본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VC 펀딩 트랙 타고 중간에 조기 엑시시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장하는 거 너무 많이 들리기는 해요. K-뷰티가 왜 성장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품 자체가 좀 내실이 있다 보니까 퀄리티가 나와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재밌는 거죠. 너무 다른 것들이 되게 재밌게 표현해서 올라오고 써보니까 또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품력은 받쳐주고 문화에 대한 선호도도 깔려있고, 거기에 조금 더 세세한 마케팅 전술도 좀 잘 구축돼 있고, 맞아요. 이렇게 삼박자가 어우러지니까 좀 간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미디어 커머스가 질타받았던 이유가 제품력이 없는데 만들어 놓고 수요를 찾았던 형태인데, 뷰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제품도 괜찮은데 새롭네, 제형도 괜찮고, 선크림이란 것은 자고로 백탁 현상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크리미하고 잘 발리고, 그래서 외국인도 써보니까 선크림이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네, 근데 싸네, 또 원가가 더 낮잖아요 저희 화장품이.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 또 PER이 나오는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글로벌 수출하면서 허가 나올 수 있는 사업군은 좀 뭐가 있을까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NFT?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이 깔리고 있다라는 현상도 K 컨슈머 영역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이브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는데, 하이브의 행보 중에서 제일 인상 깊게 보는 게 글로벌 팬덤의 접점을 만들고 그들과 인터랙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방탄TV를 2012년에 만들었더라고요. 2012년을 생각해보면은 유튜브는 되게 마이너한 플랫폼이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플랫폼, 엄청난 대형 플랫폼들이 생겼다라는 게 K 컨슈머들이 오디언스의 범위를 확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뷰티에서도 제품력 얘기를 하셨었고, 푸드에서도 한식의 경쟁력을 얘기를 했었고, 잘 만드는 역량이 틱톡, 스포티파이, 유튜브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글로벌 고객들을 갑자기 확보를 하게 됐다라는 게 공통적으로는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조 기반이 우리나라가 되게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받쳐줄 수 있는 역량이 계속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어쨌든 화장품 제조하는 것들에 고민은 없으신 것 같고, 결국은 스토리라든지 브랜딩을 청명력을 넣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K푸드 쪽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때깔이 좋아요. 음악 산업의 규모로 보나 역사로 보나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음악이 표현되는 방식의 퀄리티라든지 뮤직비디오나 그 외향적인 부분이라든지 확실히 때깔이 좋고, 이거는 일본 투자자들을 만나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 포인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이기고 있다는 거죠. 이기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LA에서 무슨 일 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닿아 있는 게 사실 K-팝도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문화인 J-팝과 비교를 하게 되고, 당장 한식만 해도 일식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도 사실 일본 화장품 브랜드를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넘어서야 되고 벤치마킹 해야 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일본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내수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느낌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난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 한국이 그래도 해외에서 이제 계속 거점들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성공하는 방정식들을 조금씩 만들면서 각 영역에서 그래도 성공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떠오르고 되게 공감됐었던 게 어떤 것 같냐면,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전쟁 이런 쪽의 테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진짜 강하거든요. GDP 국가 순위 같은 거랑 상관없이 정말 비대칭적으로 강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는 특수한 위기적인 상황, 그리고 국민성들이 얹혀져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을 낸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상황과 지금 마주한 기회가 시너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더 진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는 좀 유교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태국처럼 개방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닌데, 왜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컨텐츠들은 해외에서는 또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소비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